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는 비는 아니었어요. 그냥 하늘이 잠깐 눈물을 훔치는 것처럼 후두둑 후두둑 창문을 적시다 마는 그런 비였죠. 저는 아파트 1층 우편함 앞에 서서 손난로를 쥔 채 낡은 장갑을 털고 있었습니다. 장갑 끝이 해져서 실밥이 삐죽 나와 있더군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고지서가 3장 들어 있었어요.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맨 위에 난방비 고지서. 저는 그걸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휙 보고 치웠는데 요즘은 자꾸 숫자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드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먼저 추워지는 건지. 고지서를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별 이유 없이요. 그냥 손이 심심해서.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심심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점심이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이고, 저녁 먹고 나면 또 밤이에요. 그 사이에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TV를 봤나, 라디오를 들었나, 창밖을 봤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 젖은 우산 끝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누군가 비에 젖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급했어요. 탁탁탁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복도에 울리더니 금방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뚝뚝뚝.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한참 동안 복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소리가 오래 귀에 맴돌았어요. 뭔가 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물방울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작은 원이 퍼지잖아요. 그게 사람 사이도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방울이 떨어지면 파문이 퍼지고 그 파문이 누군가한테 닿고 그렇게 이어지는 건가. 경비실 쪽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항상 틀어놓는 라디오예요. 요즘은 뉴스보다 날씨 예보를 더 많이 틀어놓으시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영하권으로 진입하여 내일 아침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저는 고지서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어깨가 먼저 움츠러들더군요. 몸이 마음보다 먼저 반응하는 게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머리로는 그래 추워지겠지 하는데 몸은 벌써 웅크리고 있어요. 마치 미리 대비하는 것처럼. 우편함을 닫고 돌아서려는데 폭도 끝에 물이 고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흘리고 간 물이겠죠. 누군가의 흔적이 바닥에 남아 있었어요. 발자국처럼. 아니, 발자국보다는 그냥 물이었어요. 모양 없이 번진 물. 그게 왜 그렇게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63살입니다. 정호라고 해요. 이름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요즘은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가끔 제 이름이 뭐였는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왜 웃기지가 않죠. 혼자 삽니다.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하는 게 전부입니다. 아들이 바쁜 거 알아요. 알면서도 가끔 전화기를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혹시 연락이 왔나 하고. 안 왔으면 안 온 거죠. 그냥 그런 겁니다.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층에 살아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잘 안 타요. 운동 삼아 걷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마주치는 게 좀 불편해서 그래요.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신경 쓰이거든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전엔 누굴 만나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 걸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2층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뭔가 쓰러지는 소리.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조용했습니다. 잠깐 조용하다가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사람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낮고 힘없는 신음소리였어요. 할머니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3층 복도에 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윗집 순자 할머니였어요. 70살이시고 혼자 사세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사이입니다. 그 정도예요. 이름은 아는데 얼굴은 익숙한데 딱 거기까지인 사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달려가서 부축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난간을 잡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얼굴이 안 좋아 보였어요. 창백했어요.
입술도 좀 파래 보였고요.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가 제 팔을 잡았는데 손이 차갑더라고요. 얼음장 같았어요.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우세요? 집에 난방 안 하세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일러가 꺼졌어. 아침부터 보일러가 꺼졌다고요. 저는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12월인데 비가 오고 내일은 더 추워진다는데 보일러가 꺼졌다니. 기사 부르셨어요? 수리 부르셔야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렀는데 오늘은 안 된대. 내일 온다고. 내일은 더 춥다고 했잖아요. 오늘 밤부터 영하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할머니를 보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보일러 수리 기다리시라고 할까? 아니면 뭘 어떻게 해드릴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제 손에 든 게 생각났습니다. 손난로. 아까 우편함 앞에서 쥐고 있던 손난로.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보온병. 아침에 집에서 끓여온 대추차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걸 좋아해서 항상 보온병을 들고 다닙니다. 대추차가 몸에 좋다고 해서 겨울엔 꼭 끓여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드릴까 말까. 말 한마디 건네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할머니 이거 드세요. 그 한마디가 왜 입에서 안 나오는지. 저도 모르게 나도 바쁜데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바쁘긴 뭐가 바빠요. 집에 가도 할 일 없는데. TV 보다가 자는 게 전부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할머니가 오늘 밤 어떻게 지내실까? 보일러도 안 되는 집에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리보다 손이 먼저. 저는 주머니에서 보온병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대추차예요. 따뜻해요. 한 잔 드세요. 할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촉촉해 보였어요. 고맙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대신 보온병을 받으셨어요. 뚜껑을 열어서 한 모금 드셨어요. 그리고 작게 웃으셨습니다. 따뜻하네. 그 한마디였어요. 따뜻하네. 그게 저한테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따뜻하다는 말이 차가 따뜻한 건지 마음이 따뜻한 건지. 저는 할머니를 집까지 부축해드렸어요. 문 앞에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괜찮아. 내일 되면 고쳐지겠지. 가족한테 연락은 하셨어요. 아드님한테. 할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정말 잠깐. 그런데 저는 봤어요. 그 표정을. 아들한테 말하면 걱정만 해. 괜히 바쁜 애 부르고 싶지 않아. 걱정만 해. 바쁜 애 부르고 싶지 않아.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아들한테 전화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괜히 걱정시키지 말자. 바쁜 애 귀찮게 하지 말자. 그래서 잘 지내냐만 묻고 나도 잘 지낸다만 말하고 그렇게 끊어요.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할머니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폭도에 서 있었어요. 한참 동안. 폭도가 조용했습니다. 아까 그 물방울 소리도 안 들렸어요. 다 마른 거겠죠. 아니면 스며든 거겠죠. 바닥 틈 사이로. 저는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4층 제 집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었어요.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거든요. 나가기 전에 다 끄고 나왔어요. 요즘 전기세도 아끼려고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이면 돈이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보일러는 켜져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추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이 따뜻한데 마음이 추운 느낌. 뭐라고 해야 할까요? 혼자 있으면 가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온도는 괜찮은데 뭔가 서늘한 느낌. 그게 외로움인가요? 아니면 그냥 나이 탓인가요? 창문 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쳐 있었어요. 아까 잠깐 내리더니 벌써 그쳤나 봐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내일은 맑다고 했죠. 맑은데 더 춥다고 했죠. 이상해요. 맑은 날이 더 추운 게, 해가 나는데 더 추운 게 뭔가 어긋난 것 같아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집에서 혼자. 라디오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경비실에서 들려오던 날씨 예보. 내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 말씀도요. 아들한테 말하면 걱정만 해.
그리고 폭도에 떨어지던 물소리도요. 뚝뚝뚝. 그날 저녁 저는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국 끓이기 귀찮아서 그냥 찬밥에 물 말아서 먹었어요. 김치 좀 얹어서. 예전에 아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안 먹었는데 아내가 밥은 제대로 먹어야지라고 잔소리했거든요. 이제는 잔소리할 사람도 없으니까 대충 먹고 대충 치우고 그게 혼자 사는 거더라고요. 밥을 먹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비는 완전히 그쳤는데 바람이 세졌어요. 창문이 덜커덕거렸어요. 내일 아침이 걱정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순자 할머니가 걱정됐어요. 보일러 꺼진 집에서 어떻게 주무실까? 이불 몇 장 덮어봤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딱히 여유가 있는 건 아닌데 난방비 고지서 보면서 한숨 쉬는 형편인데 그래도 보일러는 돌아가잖아요. 할머니는 그것도 안 되는데 저는 밥그릇을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할머니 집에 가볼까? 괜찮으신지 확인이나 해볼까? 그냥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천장을 보면서 뒤척였어요. 바람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창문이 덜커덕거리는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뚝뚝 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환청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수도관에서 나는 소리거나. 어쨌든 그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비는 금방 그치는데 추위는 꼭 사람 마음부터 얼리더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오늘보다 나을까요? 더 힘들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게 삶이니까.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5시 반이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깼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잠이 얕아요. 예전에는 누우면 바로 잤는데 요즘은 자꾸 중간에 깨요. 화장실 가려고 깨기도 하고 그냥 막 깨기도 하고.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차갑더라고요. 보일러가 켜져 있는데도 바닥이 차가웠어요. 온도를 좀 낮춰놨거든요. 난방비 아끼려고. 그래도 이 정도면 견딜만 하잖아요. 순자 할머니 집은 보일러가 아예 안 된다는데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어제 라디오에서 말한 대로였어요. 공기가 칼날 같았습니다. 얼굴에 닿는 바람이 따갑더라고요.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개어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죠. 하늘은 이렇게 예쁜데 날씨는 이렇게 매서운 게. 세수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병원 갈 날도 아니고 약국 갈 일도 없고 마트 갈 것도 없고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특별할 것 없는 하루. 근데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 밤새 어떻게 지내셨을까? 보일러 없이 그 추위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자꾸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을 대충 먹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3층에서 멈췄어요. 순자 할머니 집 앞이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어요. 문을 두드려 볼까 말까. 아침부터 찾아가면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뭐라고 해야 하지. 그냥 괜찮으시냐고만 물어보면 되나.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2번. 조용했어요.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 뭔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잠을 못 주무신 게 티가 났습니다. 입술도 갈라져 있었고요. 그리고 손을 보니까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동상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밤새 어떻게 주무셨어요? 할머니가 애써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이불 덮고 잤지. 뭐. 괜찮다고 하시는데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추위에 떨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기사는요? 보일러 기사 연락됐어요. 아까 전화했는데 오후에나 된대. 오늘 부르는 데가 많아서. 오후라고요. 지금 아침인데. 그러면 점심때까지는 이 추위에서 버티셔야 한다는 건데. 저는 할머니 집안을 슬쩍 봤습니다. 어둑했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냉기. 냉동실 같았어요. 할머니 잠깐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지러워서 그래. 잠깐만.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이 정말 추웠어요. 숨을 쉬면 입에서 김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렇게 추운 데서 밤새 주무셨다니. 저는 할머니를 소파에 앉혀드렸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이불이 소파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3장인가 4장인가. 할머니가 그 이불들을 덮고 주무셨나봐요. 그래도 추웠겠죠. 이불이 아무리 많아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못 막으니까. 할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금방 올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어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전기장판이 있었습니다. 작은 거요. 혼자 쓰기 딱 좋은 사이즈. 이건 예비로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같이 쓰던 건데 이제는 저 혼자 쓰니까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보온병도 챙겼습니다. 대추차 끓여서 담았어요. 어제 드린 게 다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하다가 귤도 몇 개 봉지에 담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건데 며칠 전에 마트에서 샀어요. 혼자 먹기에는 좀 많았거든요. 나눠드리면 되겠다 싶었어요. 다시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이게 뭐야? 전기장판이요. 이거 깔아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대추차, 이건 귤이에요.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이고, 됐어.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아니에요. 그냥 두면 제가 마음이 안 편해서요. 좀만 기다리세요. 저는 전기장판을 소파 위에 깔았습니다. 콘센트에 꽂고 전원을 켰어요. 금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대보셨어요. 그리고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하네.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따뜻하네.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귤을 접시에 담아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대추차는 컵에 따라드렸어요. 할머니가 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손을 녹이시는 것 같았어요. 빨갛게 부어있던 손이요. 고마워요.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어.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살잖아요. 이런 거 나눠야 뭐 하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혼자 산다. 그 말을 하니까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뭔가 아는 눈빛이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빛. 댁도 혼자야? 네. 아내가 5년 전에 갔어요. 아들은 미국이고요. 아이고, 그랬구나.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대추차를 한 모금 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남편은 10년 전에 갔고 아들은 서울에 있어. 바쁘대. 바쁘대. 그 한마디에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바쁘다는 말. 그게 핑계인지 진짜인지 어느 쪽이든 마음이 쓰린 건 마찬가지니까. 아드님한테 연락 안 하세요? 보일러 고장 났다고.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말하면 걱정만 하지. 그리고 와봤자 뭘 어떻게 하겠어. 기사가 고치는 건데. 그래도. 그리고 할머니가 말을 끊으셨어요. 잠깐 뜸을 들이시더니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걱정시키느니 내가 좀 추우면 되지. 그게 맘 편해. 내가 좀 추우면 되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수없이 많이. 내가 좀 참으면 되지. 내가 좀 불편하면 되지. 그게 자식한테 민폐 안 끼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꼭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참고 버티는 동안 정작 중요한 게 멀어지는 건 아닌지. 연락도 안 하고 마음도 안 열고 그렇게 서로 거리를 두는 동안. 저는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 이만 갈게요. 전기장판은 그냥 쓰세요. 보일러 고쳐지면 돌려주셔도 되고요. 고마워요. 정말. 아, 그리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후에 기사 오면 저한테도 말씀해주세요. 제가 같이 있어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할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눈이 촉촉해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줘? 그냥요. 이웃이니까요. 이웃이니까. 저도 그 말 하면서 좀 어색했어요. 이웃이라니. 몇 년을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이제 와서 이웃이라고 하다니.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할머니 집을 나와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바쁘게 뛰어들어왔어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큰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배달기사였어요.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기다리다가 에이 느려 하고 중얼거리더니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탁탁탁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바쁠까? 왜 저렇게 여유가 없을까? 뭐가 그렇게 급한 걸까? 근데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그런 말하면 꼰대라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욕하는 꼰대.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삼켰습니다. 말을 삼키니까 마음이 더 서늘해지더라고요.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또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 밤 최저 기온은 영하 8도가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크다고요. 낮엔 그래도 좀 풀리는데 밤엔 또 뚝 떨어진다고요. 그게 사람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한테. 혈압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몸도 적응을 못하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어젯밤 비가 다 마른 건지 길이 뽀송뽀송했어요. 근데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해가 나 있는데도 따뜻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산책이나 할까 했는데 발걸음이 안 떼어지더라고요. 자꾸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오후에 기사가 온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괜찮으실까?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실 수 있을까? 저는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구름이라도 있으면 좀 포근한데 이렇게 맑으면 밤에 열이 다 빠져나가서 더 추워진대요.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3층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기사가 왔나 확인하려고요. 순자 할머니 집 앞에 섰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 기사가 온 모양이에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요. 보일러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젊은 기사가 보일러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품을 갈아야 해요. 근데 이 부품이 지금 없어서요. 가져와야 하는데. 기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안에 되나요? 좀 늦을 것 같아요. 빨라도 내일 아침이요. 내일 아침이라고요.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오늘 밤도 또 추위해서 버티셔야 한다는 건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임시로라도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거 없고? 글쎄요. 부품 문제라서요. 억지로 돌리면 위험해요. 기사가 떠났습니다. 할머니와 저 둘이 남았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휴 또 하룻밤이네. 할머니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주무시는 게 어때요? 저희 집 보일러는 괜찮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아이고 그런 폐를 어떻게 끼쳐. 괜찮아요. 전기장판 있으니까. 전기장판만으로는 힘드실 텐데요. 됐어요. 나 이 나이 먹도록 추운 데서 많이 살아봤어. 하룻밤 정도야. 할머니가 억지로 웃으셨어요. 저는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제로 모셔갈 수도 없고 할머니가 싫다시는 걸 어쩌겠어요. 그럼 이불이라도 더 가져다 드릴까요? 저희 집에 여분 있거든요. 그것도 됐어요. 정말 괜찮아.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결국 물러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밤에 너무 추우시면 전화 주세요.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저는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 생각했어요. 내가 뭘 더 해드릴 수 있을까? 할머니가 도움을 안 받으시려고 하는데 그걸 억지로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근데 그냥 두자니 마음이 안 편하고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할머니한테 따뜻한 거 해드리면 어떨까? 국이라도 끓여서. 그래서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시래기가 있었어요. 시래기 된장국. 몸이 추울 때 먹으면 좋잖아요. 뜨끈뜨끈한 국물이. 국을 끓였습니다. 냄비에 담아서 3층으로 내려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국 좀 가져왔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이불을 두르고 서 계셨어요.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또?
시래기 된장국이요. 따뜻할 때 드세요. 저는 냄비를 건네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냄비를 받으시면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왜 이래? 진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냥요. 저도 끓여놓고 혼자 먹기 그래서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혼자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해야 할머니가 덜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저는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난방보다 더 사람을 덮이는데, 근데 왜 말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냥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점점 세졌어요. 창문이 덜커덕거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자꾸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계실까? 전기장판 위에서 이불 덮고 웅크리고 계시겠죠. 코끝이 시리겠죠. 저도 추웠습니다. 아니, 몸은 따뜻한데 마음이 추웠어요. 혼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한층 아래에 사람이 있는데 함께 할 수 없는 거. 서로 벽 하나를 두고 각자 추위에 떨고 있는 거.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계속 뒤척였어요. 그리고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깨고 나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 자식 걱정시키느니 내가 좀 추우면 되지. 할머니 말씀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요. 나도 그랬잖아요. 아들한테 전화 안 하고 잘 지낸다 걱정 마라 그 말만 하고, 정작 보고 싶다 목소리 듣고 싶다 그 말은 한 번도 못하고. 사람이 왜 이럴까요? 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안 해도 되는 말만 할까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겁더라고요. 잠을 설친 탓인가 봐요. 새벽에 자꾸 깨서요. 바람 소리 때문에, 그리고 할머니 걱정 때문에. 세수하고 옷을 입고 바로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괜찮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얼굴이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어지고 입술도 푸르스름했어요. 밤새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전기장판 덕분에. 괜찮다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감기 기운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어요. 할머니, 약은 드셨어요? 감기약. 있는데 까먹었네. 드셔야죠. 이 추위에 감기 걸리시면 큰일이에요. 할머니가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약을 찾아드렸어요. 서랍 위에 약 봉투가 있었습니다. 감기약이랑 혈압약이랑 여러 가지 섞여 있더라고요. 감기약을 꺼내서 컵에 물이랑 같이 드렸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가 약을 드시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추워서인지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아서인지. 기사 연락 왔어요. 오늘 온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화 왔어. 오전 중으로 온다고. 다행이다. 오늘은 꼭 고쳐지겠네요. 저는 안심이 좀 됐습니다. 오전 중으로 온다니까 점심 전에는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 밤은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겠죠. 할머니 집을 나와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탁탁탁 발소리. 어제 본 그 배달기사가 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가방을 메고 숨을 헐떡이면서.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기다리다가 또 에이하고 짜증 섞인 소리를 내더니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그 말이 떠올랐어요. 왜 저렇게 여유가 없을까? 왜 저렇게 급하게만 살까? 잠깐 기다리는 것도 못 참을까? 근데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어제도 삼켰잖아요. 오늘도 삼켰어요. 삼키면 삼킬수록 마음이 답답해지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말하면 꼰대니까. 세상 흐름 못 따라가는 노인네니까.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하셨어요. 정호씨, 아침부터 어디 갔다 오세요? 아, 3층 할머니 집에요. 보일러 고장나서. 아, 순자씨? 밤새 춥겠더라. 내가 담요라도 갖다 드릴까 했는데 괜히 실례가 될 것 같아서. 경비 아저씨도 걱정을 하고 계셨군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들 알고는 있는데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 괜히 실례가 될까봐, 오지랖이라고 할까봐. 오늘 기사 온다고 했으니까 곧 고쳐지겠죠. 그래요. 다행이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맑았어요. 하늘이 파랗고 해가 나 있었어요. 근데 바람이 차갑더라고요. 얼굴에 닿는 바람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런가 봐요. 벤치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저처럼 두꺼운 외투를 입고 손에 손난로를 쥐고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했어요.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은 안 하고 그냥 눈인사만.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는데 폭도 끝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하얀 봉투. 약 봉투 같았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요. 저는 다가가서 봤습니다. 순자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약국에서 포장한 약 봉투였습니다. 누가 여기에 놓고 간 거죠? 배달인가? 근데 왜 문 앞에 안 놓고 여기에 놓았을까? 그때 탁탁탁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그 배달기사가 계단을 뛰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요. 저는 옆으로 비켜섰어요. 그 사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약 봉투를요, 발로 밟을 뻔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갔습니다. 약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발에 밟히기 직전에요. 죄송합니다. 배달기사가 멈추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이거 순자 할머니 약이에요. 3층인데 왜 여기 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배달기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28쯤 돼 보이는 젊은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표정이 지쳐 보였습니다. 문 앞에 놓으려고 했는데 벨 눌러도 안 나오시길래요. 여기 놓으면 경비 아저씨가 전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 제가 말하려는데 배달기사가 끊었어요. 저 지금 바빠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뛰어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약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니, 기분이 나빴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긴 했는데 왜 저렇게 퉁명스럽게 말할까? 바쁘면 다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대놓고 무례했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어르신한테 말할 때는 좀 공손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났네요.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약 봉투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자 할머니 집 문 앞에 놓았어요. 벨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약 놓고 갑니다. 누가 아래에 놔둔 거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4층으로 올라갔어요.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말 한마디가 난방보다 더 사람을 덮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그 배달기사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좀 따뜻하게 했으면 저도 기분이 다르지 않았을까. 근데 저렇게 퉁명스럽게 하니까 말이 말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나 싶기도 해요. 바쁠 때 짜증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른들한테 무례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요. 사람이 다 그런가 봐요. 젊을 때는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면서 내가 왜 그랬지 하고 깨닫는 거. 점심때가 됐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었습니다. 국물을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낮이 짧더라고요. 겨울이라서. 오후 4시만 돼도 어둑어둑해지잖아요. 저녁이 됐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또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창문이 덜커덕거렸습니다. 어제처럼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매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밥 먹고 TV 보고 자고 그게 전부인 하루를 이 추위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혼자서 아무 의미 없이. 아까 그 배달기사가 생각났어요. 그 사람은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퉁명스러워도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뭘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외로움이라기보다는 공허함이랄까요. 삶에서 뭔가 빠진 느낌. 채워지지 않는 구멍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제일 추웠어요. 밖의 추위보다 보일러 꺼진 집보다 그 느낌이 제일 추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오늘보다 나을까? 아니면 더 힘들까?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그게 살아가는 거라고 하니까.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자꾸 뒤척였어요. 바람 소리 때문이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서이기도 하고. 새벽 3시쯤 깼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창밖을 보니까 달이 떠 있었어요. 보름달은 아니었어요. 반달인가. 어두운 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낮에 있었던 일, 배달기사 그 젊은이, 순자 할머니, 그리고 나. 생각해보니까요, 저도 별로 잘한 게 없더라고요. 배달기사한테 퉁명스럽다고 기분 나빠했는데 저도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왜 여기 났어요? 그렇게 따지듯이 물었잖아요. 그 사람도 나름 바쁜 거잖아요. 배달하느라. 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저보다 훨씬 힘들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내 기준에서만 생각했어요. 예의가 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요. 생각할수록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이만 먹었지 마음은 별로 넓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떴어요. 오늘도 맑았습니다. 라디오에서 날씨 예보가 나왔어요. 오늘도 맑고 오늘 밤도 춥다고요. 내일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요. 영하 10몇 도까지. 저는 세수하고 옷을 입고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순자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보일러 고쳐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응, 어제 고쳤어. 이제 따뜻해. 다행이다.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잘 됐네요. 어젯밤은 잘 주무셨어요. 응, 이제 괜찮아. 근데 할머니가 말끝을 흐리셨어요. 뭐예요? 아, 아니야. 그냥 할머니가 뭔가 말씀하시려다 말았어요. 저는 궁금했는데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물으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할머니 저 잠깐 산책 갔다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고마워.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좀 더 걸어보기로 했어요. 단지 앞만 돌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좀 아파트 앞 큰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빵집, 분식집, 세탁소, 약국.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몇 년째 변하지 않는 풍경이에요. 약국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기철이라 그런가 봐요. 저도 예전에 감기 걸리면 저기서 약 샀었어요. 아내랑 같이 와서. 아내가 당신 약 잘 안 먹잖아. 내가 챙겨줄게 그랬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약국 유리창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늙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혼자서.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됐을까요? 아내가 가고 아들도 멀리 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남은 건 나 혼자예요. 돌아섰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갈 데가 없어서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쓰던 건데요. 전화번호 적어놓은 거예요.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친구들, 친척들, 동료들. 근데 대부분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보일러 기사라고 적힌 곳에서 멈췄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요. 지워져 있더라고요. 연필로 썼다가 지운 것처럼요. 왜 지웠지? 기억이 안 났어요.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래된 폴더폰이에요. 스마트폰으로 바꾸라고 아들이 몇 번 말했는데 안 바꿨어요. 이게 익숙하니까. 새 걸 배우기 귀찮으니까.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연락처를 봤어요. 이름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안 쓰는 번호예요. 연락 안 하는 사람들. 오래전에 저장해놓고 잊은 번호들. 화면 위에 연락처 없음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아, 이건 아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저장 안 된 번호로 전화 오면 뜨는 거래요. 근데 지금은 저장된 사람한테도 연락이 안 오니까 사실상 다 연락처 없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연락할까 말까. 누구한테? 아들한테? 뭐라고? 잘 지내냐? 만 물으면 되나? 아니면 보고 싶다라고 할까?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누르고 싶은데 못 누르겠더라고요. 왜일까요? 무서워서? 뭐가? 아들이 바쁘다고 할까봐? 아니면 귀찮아 할까봐?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전화기 앞에서 굳어버렸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오늘 아침에 순자 할머니가 뭔가 말하려다 말았잖아요. 뭐였을까? 혹시 아들한테 연락하셨나? 아니면 다른 걸까?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면 더 우울해지니까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서랍이요. 옛날 사진들이 들어있는 서랍. 오래된 봉투가 있었어요. 그 안에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꺼내봤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아내랑 찍은 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영수. 그 이름을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예전 직장 동료예요. 아니, 동료라기보다는 친구였어요. 같이 일하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고생했던 친구. 근데 연락이 끊겼어요. 한 20년 전에. 왜 끊겼는지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영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저는 그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바빴다는 핑계로, 제 사정이 있었다는 핑계로. 사진 뒤를 봤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영수 전화번호. 이게 아직도 맞는 번호일까요? 20년이 지났는데 번호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번호도 연락처 없음이 됐을까요?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왜 떨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추워서? 아니면 다른 이유?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하기가 두려웠어요. 20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해야 하나. 미안하다. 그때 연락 못해서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뭔가가 걸렸어요. 영수.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내일도 맑다고 했죠. 그리고 더 춥다고 했죠. 영하 10몇 도. 맑은 날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구름이라도 있으면 좀 덜 춥겠는데 해가 나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빛만 있고 온기는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따뜻함은 온도보다 마음이 먼저야. 누가 한 말이던가요? 아, 내가 한 말이었어요. 언젠가 아내한테 했던 말. 아내가 집이 추워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따뜻함은 온도보다 마음이 먼저야. 내가 옆에 있으면 안 추워. 유치한 말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웃었어요. 당신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같이 웃었어요.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아내가 그리워서? 아니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뭘 해야 하지?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근데 뭘 결단해야 하는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어제까지 무거웠는데요.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잠을 푹 자서 그런가? 아니면 꿈에서 뭔가 좋은 걸 봤나? 세수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다가 어제보다 만 서랍이 생각났어요. 사진이 들어있는 서랍. 그리고 영수.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기로 했어요. 그 서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 번도 제대로 정리 안 했거든요. 봉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래된 편지들. 누구한테 받은 건지 제가 쓰다 만 건지 다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봤어요. 첫 번째 편지. 아내가 쓴 거였어요. 결혼 전에 주고받은 편지. 손글씨가 예쁘더라고요. 내용은 다 읽기가 좀 그랬어요. 너무 오글거려서. 젊었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했구나 싶었어요. 두 번째 편지. 아들이 초등학교 때 쓴 거였어요. 아빠 생신 축하해요. 아빠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들이 이런 걸 썼구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 편지. 이건.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에 영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수한테 온 편지? 아니, 이건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쓰다 만 거였어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편지지가 들어있었어요. 제 글씨였습니다. 영수야, 오랜만이다. 아니, 이렇게 시작하면 이상하지. 우리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지? 10년? 15년? 아니, 더 됐나? 그때 일은 미안하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옆에 없었던 거. 바빴다고, 내 사정이 있었다고 핑계댔는데 다 변명이었어. 사실은 무서웠어. 내 옆에 있으면 나도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피했어. 용서해달라고 말하기도 뭐하다.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 근데 그냥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그리고 거기서 끊겨 있었어요. 그 다음은 안 썼더라고요. 쓰다 말았나 봐요. 언제 쓴 건지 기억이 안 나요. 5년 전? 10년 전? 아무튼 오래전에 쓰다가 관둔 거예요. 저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확실히 알겠어요. 추워서 떠는 게 아니라 마음이 떨리는 거. 영수한테 미안했어요. 그 시절에 영수가 힘들 때 연락을 피했거든요. 영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거리를 뒀어요. 괜히 휩쓸리기 싫어서. 내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친구가 힘들 때 피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게 정말 내 가정을 우선하는 것인 건가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후회돼요. 영수한테 한 행동. 아니, 안 한 행동.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것.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꺼냈어요. 어제 봤던 그 사진. 젊은 시절의 저와 영수. 사진 뒤에 전화번호를 다시 봤어요. 이 번호가 아직 맞을까? 영수가 아직 이 번호를 쓰고 있을까? 전화해볼까? 그 생각이 스쳤어요. 근데 바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해? 20년 만에 연락해서 미안하다. 보고 싶다. 너무 뜬금없지 않아?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 만약 영수가 화를 내면? 이제 와서 왜 연락하냐고 하면? 아니면 더 무서운 건 영수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면? 그 생각을 하니까 전화기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진과 편지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찾았어요. 순자 할머니한테 드릴 게 뭐 없나 해서요. 전기장판은 이미 드렸고, 담요가 있었어요.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거. 이것도 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담요를 꺼내려고 서랍을 여는데 뭔가 걸렸어요. 뭔가 서랍 뒤에 끼어 있더라고요. 빼냈더니 장갑이었어요. 제 장갑이요. 낡은 장갑. 아까 말한 그 장갑. 해지고 실밥이 풀린 장갑. 이상하게 그 장갑을 보니까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 장갑을 언제부터 썼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아내가 준 거였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당신 손이 시리다고 하길래 하나 샀어라고 하면서.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7년, 8년. 그동안 계속 이 장갑을 썼어요. 해져도 실밥이 풀려도 버리지 않고. 아내가 사준 거니까. 저는 장갑을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요. 울어본 게. 남자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울었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혼자니까. 한참 울고 나니까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답답했던 게 조금 나아진 느낌. 완전히 나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저는 장갑을 서랍에 넣고 담요를 들고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순자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면서 맞아주셨어요. 또 왔어? 뭐 들고 온 거야? 담요요. 여분이 있어서요. 쓰시라고. 아이고, 또 이런 거.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지만 담요를 받으셨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잠깐 앉았습니다. 할머니, 보일러는 잘 돌아가죠? 응, 이제 따뜻해. 걱정 마. 다행이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호씨, 나 어제 아들한테 전화했어.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아들한테 연락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걱정시키기 싫다고요. 응. 보일러 고장난 얘긴 안 했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어. 아드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놀라더라. 엄마가 전화 다 하고 그러면서. 근데 목소리가 좋아 보여서 다행이래. 주말에 한번 내려온다고. 잘 됐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할머니가 먼저 손 내밀었구나.
연락하기 어려웠을 텐데 용기 냈구나. 정호 씨 덕분이야. 정호 씨가 자꾸 와서 챙겨주니까 나도 용기가 나서.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평생 기다리기만 하다가 끝나겠구나 싶어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먼저 연락 안 하면 평생 기다리기만 하다가 끝난다. 영수 생각이 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연락 안 하면 영원히 이대로인 거잖아요. 할머니, 저도 연락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누군데? 옛날 친구요. 오래전에 사이가 멀어졌는데 연락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요.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정호 씨가 먼저 연락하길.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친구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정말 그럴까요? 영수도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할머니 집을 나와서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사진 뒤에 적힌 번호를 봤어요. 전화할까 말까.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떨렸어요. 춥다고 말하는 순간 더 외로워질까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락했는데 영수가 모른 척하면, 아니면 화를 내면, 그러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결국 그날은 전화를 못했습니다. 용기가 안 나서요. 근데 마음은 조금 달라졌어요. 언젠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국을 끓였습니다. 어제처럼요. 오늘은 뭘 끓일까 하다가 소고기국을 했어요. 마트에서 산 고기가 냉동실에 있었거든요. 혼자 먹기엔 좀 많은데 순자 할머니랑 나눠 먹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국을 냄비에 담아서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국 가져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또 가져왔어? 아이고, 맨날 이러면 어떡해.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먹기 많아서요. 저는 국을 드리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주말에 온다고 하셨죠. 반찬 뭘 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저는 그냥 있는 거 해드리면 된다고 했어요. 아들이 뭘 먹으러 오겠어요. 얼굴 보러 오는 건데. 할머니 집을 나와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가까이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배달기사였어요. 도윤이라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때는 이름을 몰랐어요. 그 젊은이가 계단에서 멈췄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 아저씨, 응? 저번에 약 봉투건.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요. 그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저는 좀 놀랐어요. 이 젊은이가 사과를 하네. 그때 퉁명스럽게 굴었던 거 본인도 알았나 봐요. 괜찮아. 바빴잖아. 아니요, 그래도요. 제가 요즘 일이 많아서 예민했는데 어르신한테 그러면 안 됐어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뭔가 따뜻한 느낌이요. 이 젊은이도 다 아는구나. 자기가 무례했다는 거. 그리고 사과할 줄도 아는구나. 됐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젊은 사람들 바쁜 거 아니까.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고 삼켰을 텐데 이번엔 다르게 나왔어요. 이해한다고. 바쁜 거 안다고. 젊은이가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뭐야, 할 말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저 혹시 보일러 기사 번호 아세요? 순자 할머니 집 보일러 고치신 기사요. 보일러 기사? 왜? 제 원룸도 보일러가 좀 이상해서요. 아는 기사가 없어서요. 저는 생각했어요. 보일러 기사 번호. 아까 순자 할머니 집 고치신 분 번호가 있을 텐데. 근데 저한텐 없었어요. 제 수첩에 적힌 건 지워져 있었잖아요. 할머니한테 물어봐. 위에 3층. 아, 네. 감사합니다. 젊은이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저는 잠깐 서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말했어요. 야. 젊은이가 돌아봤어요. 일하느라 힘들지? 겨울에 배달하면. 네, 좀요. 식사는 제대로 해. 끼니 거르면 몸 축나.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왔어요. 젊은이가 좀 놀란 표정을 짓더니 웃었어요. 네, 아저씨. 고마워요. 저는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소한 대화였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아마 그 젊은이가 사과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저도 이해한다고 말해서 그런가 봐요. 서로 마음이 좀 풀린 느낌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아들한테 전화하셨다고 했죠. 용기를 냈다고요. 그리고 그 젊은이도 사과를 했어요. 먼저 다가왔어요. 나도 해야 하지 않을까. 영수한테 연락을 내일 해볼까. 내일 아침에 전화해볼까. 근데 뭐라고 말하지? 오랜만이다. 미안하다. 어떻게 시작하지? 그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결심이 서 있었어요. 오늘 연락하자. 영수한테. 더 미루면 평생 못하니까. 세수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사진 뒤에 번호를 봤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눌렀어요.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받을까? 안 받을까? 번호가 바뀌었으면 안 받겠지? 뚜루루. 뚜루루. 안 받아요. 계속 신호음만 울려요. 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포기하고 끊을까?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 뚜루루. 뚜. 여보세요?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근데 영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젊은 목소리였어요. 20대 정도로 들렸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지? 영수 전화번호인데 영수가 아니네? 혹시 영수 씨 전화번호 맞나요? 김영수.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정호라고 합니다. 영수 씨 옛날 친구인데요. 혹시 이 번호가... 잠깐만요. 상대방이 말을 끊었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제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저는 멈칫했어요. 영수 아들? 영수한테 아들이 있었어? 아, 영수 씨 아드님이세요? 네. 근데 아버지는 지금 안 계세요. 안 계시다고요? 설마 돌아가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끝을 흐렸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게요. 복잡해요. 전화로 말씀드리기가...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영수 씨 옛날 친구인데 오랜만에 연락드리는 거라서요.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상대방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어디 사세요? 제가 주소를 말했어요. 그러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그 동네예요. 거기서 배달 일해요. 배달? 저는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졌어요. 배달기사. 혹시 이 아파트에도 배달 오세요? 네. 아파트요. 거기 제 배달 구역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 젊은이? 어제 계단에서 만난 그 젊은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도윤이요. 김도윤. 김도윤. 김영수의 아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 그 젊은이가 영수 아들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요? 아니 이게 우연인가요? 필연인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영수, 도윤, 20년, 이 아파트, 배달,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저는 전화기를 쥐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도윤이 말했죠. 아버지가 지금 안 계시다고요. 돌아가신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디 계신 거지?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영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업이 망했어요. 영수가 빚을 지고 집을 잃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때 연락을 피했죠. 괜히 휩쓸리기 싫어서. 영수가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몰랐어요. 알려고도 안 했어요. 불편하니까요. 제가 피한 친구 이야기를 듣는 게. 근데 이제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도윤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도윤이 오늘 배달 온다고 했거든요.
이 아파트가 배달 구역이라고요. 오면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층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탁탁탁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멈췄어요. 아저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도윤이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아까 전화한 사람이 저라는 걸. 전화하신 분 아저씨였어요. 응. 도윤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배달 하나만 놓고 올게요. 도윤이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저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내려왔어요. 헬멧을 벗고 제 앞에 섰습니다. 뭐, 여기서 할까요? 바깥이 낫겠다. 잠깐 걸으면서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도윤이 따라왔습니다. 아파트 앞 벤치 쪽으로 걸었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야?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도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천천히 해도 돼. 도윤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을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집 떠난 거. 제가 어릴 때예요. 7살? 8살? 그때쯤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없더라고요.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울기만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때 저도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어디 간 건지, 왜 간 건지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가 사업 망해서 빚이 많았다고요. 집도 빼앗기고 다 잃었다고요. 그래서 떠나셨다고요. 우리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엄마는 그 후로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힘들었죠. 아버지가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힘들어지니까 도망친 거라고. 도윤이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근데요. 최근에 알았어요. 아버지가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거.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편지를 남기셨대요. 엄마한테. 미안하다. 내가 없어야 너희가 산다. 살아서 갚겠다. 라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편지. 영수가 남긴 편지. 엄마가 그 편지를 숨기셨던 거예요. 저한테 말 안 하시고. 저 성인 되고 나서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도윤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종이였습니다. 접힌 편지. 이거요.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예요.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영수. 그 바보 같은 놈. 가족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 떠나다니. 아버지 지금 어디 계셔? 몰라요. 연락이 안 돼요. 번호도 끊기고. 그래서 제가 이 번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원래 번호요. 혹시 아버지가 연락하실까봐.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도윤이 왜 영수 전화번호를 쓰고 있는지. 아버지가 연락하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도윤아. 제가 말했습니다. 나. 내 아버지 친구였어. 옛날에. 같이 일하고 같이 술 마시고. 근데 아버지 힘들어졌을 때 내가 연락을 피했어. 도윤이 저를 쳐다봤어요. 미안해. 그때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나도 무서웠어. 괜히 휩쓸릴까봐. 그래서 도망쳤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할 말이 있어. 내 아버지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 그건 알아줬으면 해. 도윤이 가만히 있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도윤이 말했어요. 알아요. 이제. 그래? 편지 읽고 알았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떠난 거라는 거. 이상하죠? 사랑하면 옆에 있어야 하는데 사랑해서 떠났다니. 도윤이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아저씨. 응? 아저씨도 아버지처럼 연락 피하셨던 거죠? 힘들어서? 무서워서? 응. 그러면요. 이제는 연락하세요. 피하지 마시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피하지 말라고. 이제는 연락하라고. 근데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몰라서. 찾아보면 되죠. 같이요. 저도 찾고 싶어요.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도윤이 저를 봤어요.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찾아보자. 그날 저는 도윤이랑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제 낡은 폴더폰에 도윤이라고 저장했습니다. 새 연락처가 생긴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영수야, 너 어디 있어? 살아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어딘가에서 영수가 듣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음날 아침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해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근데 바람은 차가웠어요. 어제보다 더 추운 것 같았어요. 라디오에서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세수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어제 도윤이랑 한 약속. 영수 찾아보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뭔가는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아저씨, 저 오늘 아침에 그쪽 아파트 가요. 잠깐 볼 수 있어요? 응, 그래. 저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배달 복장이 아니었어요.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어제 생각해봤는데요. 응? 아버지 찾으려면 옛날 아버지 아시던 분들한테 연락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저씨가 아버지 친구셨잖아요. 혹시 다른 친구분들도 아세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영수 친구들, 옛날에 같이 다니던 사람들, 몇 명 알긴 하는데 연락이 닿을지 모르겠어. 그래도 해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도윤이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옛날 수첩 뒤져볼게. 번호 있으면 연락해볼게. 고마워요, 아저씨. 도윤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영수를 닮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눈 모양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거. 아, 그리고요. 도윤이 말했어요. 어제 3층 할머니 집 보일러 기사 번호 받았어요. 제 원룸도 고쳐달라고 했는데 오늘 와준대요. 다행이다. 근데 그 할머니가요, 아저씨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친절하시다고. 이것저것 챙겨주신다고. 저는 좀 쑥스러웠어요. 그냥 이웃이니까 그런 거지. 아니에요. 그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요즘 세상에 이웃한테 먼저 손 내미는 거. 저도 배워야겠어요. 도윤이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생각난 듯이 말했어요. 아, 할머니 집 보일러 기사 오면 제가 잠깐 가볼게요. 일부러 먼저요. 왜?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려고요. 저번에 약 봉투건으로 실례했으니까 제대로 사과드리려고요. 저는 도윤을 봤어요. 이 젊은이 괜찮은 놈이네. 영수 아들답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도윤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 뒤 나갔어요. 저는 다시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서랍을 열었어요. 어제 부담한 것들, 사진, 편지, 그리고 낡은 수첩. 수첩을 펼쳐서 옛 친구들 번호를 찾았습니다. 대부분 연락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한두 명은 될지도 모르잖아요. 해봐야 알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번호. 뚜루루 뚜루루. 안 받아요. 없는 번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번호. 뚜루루. 네, 여보세요? 받았어요. 저 정호인데요. 혹시 김창수 씨 맞으세요? 정호? 정호야? 야, 오랜만이다. 연결이 됐어요. 옛날 친구 창수. 저는 반가웠어요. 창수야, 혹시 영수 소식 알아? 김영수. 영수? 야, 그 녀석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도 몰라.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찾고 싶어서. 알았어. 내가 수소문해 볼게. 뭐 있으면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어딘가에 영수가 있겠죠. 살아있으면 찾을 수 있겠죠. 오후가 됐습니다. 3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보일러 기사가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잠깐 내려가 봤어요. 순자 할머니 집 앞에 도윤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할머니, 저 그때 약 봉투 함부로 놔뒀잖아요. 죄송했어요. 아이고, 그거 괜찮아. 정호 씨가 가져다 주셨어. 그래도요. 앞으로는 제대로 놓을게요. 문 앞까지. 고마워.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쁜데 이렇게까지 해주고.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도윤도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구나. 사과 한마디, 인사 한마디, 국 한 그릇, 담요 하나.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구나. 저는 4층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봤습니다. 도윤이라고 저장된 이름. 어제 추가한 이름. 그 이름을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연락처가 하나 늘었어요. 빈칸이 하나 채워졌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도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수고했어. 영수 찾는 거 같이 하자. 금방 답장이 왔어요. 네 아저씨. 고마워요. 내일 또 연락드릴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겨울 밤하늘은 별이 잘 보이더라고요. 공기가 맑아서 그런가 봐요. 영수야, 너 어디서 이 하늘 보고 있어?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창수한테 연락이 왔어요. 영수 소식을 알아냈대요. 영수가 지방에서 일용직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어렵게 사는데 살아있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도윤한테 전했어요. 도윤이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살아계시대요? 정말요? 응. 살아있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도윤이 한참 울더니 말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영수. 그 바보 같은 놈. 살아있었구나. 마이너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이 밝았습니다. 맑은 하늘. 차가운 바람.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춥지 않았어요.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세수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3층에 내려가서 순자 할머니한테 인사드렸어요. 할머니, 아드님 오셨어요? 응, 어제 왔어.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좋았어. 할머니 얼굴이 환했어요. 아들 만나서 행복한 거구나.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잘 됐네요. 정호 씨 덕분이야. 정호 씨가 자꾸 와서 챙겨주니까 나도 용기가 났어. 제가 뭘요? 아니야. 많이 해줬어. 고마워. 저는 할머니 집을 나와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경비실에서 경비 아저씨가 부르셨어요. 정호 씨 여기. 네? 이거 아까 젊은 친구가 놓고 갔어. 정호 씨한테 전해달라고. 경비 아저씨가 뭔가를 건네주셨어요. 귤이었어요. 귤 한 봉지. 봉투에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도윤 글씨. 아저씨 고마워요. 아버지 찾으면 같이 만나요. 귤은 건강 챙기시라고요. 도윤. 저는 웃었어요. 귤. 며칠 전에 제가 순자 할머니한테 드렸던 거. 이번엔 도윤이 제게 주네요. 따뜻함이 돌고 도는 거구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이 파랬어요.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이 따스했어요. 폭도 끝에서 햇살이 번지고 있었어요. 아침 빛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며칠 전 비가 떨어지던 그 자리예요. 뚝뚝 물방울이 떨어지던 그 자리. 지금은 빛이 떨어지고 있어요. 따뜻한 빛.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봤어요. 도윤. 그리고 순자 할머니. 며칠 사이에 추가된 이름들. 빈칸이 채워지고 있어요. 조금씩. 저는 주머니에서 손난로를 꺼냈어요. 따뜻했어요. 그리고 손에 끼고 있는 장갑. 해지고 실밥이 풀린 장갑. 아내가 사준 장갑. 실밥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아직 안 꿰맸어요. 근데 이제 꿰매도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실밥이 먼저 꿰매졌으니까요. 도윤이 사과하고 할머니가 용기 내고 저도 연락하고. 그렇게 조금씩 꿰매졌으니까요. 저는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오늘은 좀 더 멀리 가볼까요? 어제보다 더 멀리.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남는 건 뭘까요? 돈? 명예? 집? 차? 아니에요. 살면서 남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순자 할머니, 도윤, 영수,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아들. 사람이 남아요. 기억이 남아요. 따뜻함이 남아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맑은 하늘. 오늘도 추워요. 내일도 추울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따뜻함은 온도보다 마음이 먼저니까요.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으니까요. 저는 걸으면서 중얼거렸어요. 살면서 남는 건 결국 사람이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갔습니다. 어딘가에서 영수가 듣고 있으면 좋겠어요. 기다려, 영수야. 곧 찾아갈게. 그리고 다음 겨울도, 그 다음 겨울도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거야. 함께니까.